둘은 리처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여러 차례 상의했다. 처음에는 리처드가 원해서 자른다 씨 없이 의논했고, 그 다음엔 자른다 씨와 함께 했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리처드는 뭐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자른다 씨가 내가 해군에 들어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지 않겠느냐고 의심하자 리처드는 그 점도 생각해봤고 아마 그렇겠지라고 말했다. 자른다 씨가 그렇다면 육군은 어떻겠느냐고 묻자 리처드는 그것도 생각해봤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했다. 자른다 씨가 내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바다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소년의 기호인지 강한 충동인지 스스로 결정해보라고 권했지만 리처드는 사실 여러 번 애써 봤지만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유부단한 성격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던져진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미루는 습관 탓인지 나는 단언하지 못하겠지만 자른다 씨가 내게 말했다. 법원의 다른 죄악들 사이에서 채권 소송 제도 텐서리가 그 일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겠어. 이 제도는 그에게 미루는 습관을 길러주거나 확고히 해줬고 이러저러한 가능성에 기대면서 정작 무엇이 가능성인지 모르는 채 모든 걸 미결정, 불확실, 혼란으로 치부하게 만들었지. 더 나이 많고 신중한 사람들조차 주변 환경 때문에 성격이 변할 수 있는데 한 소년의 성격이 그러한 영향 아래서 변하지 않고 무사하기를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요구일 거야. 나도 그 말이 맞다고 느꼈다. 다만 내가 감히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리처드의 교육이 그런 영향들을 상쇄하거나 그의 성격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점이 몹시 안타까웠다. 그는 공립학교에서 8년을 다녔고 여러 종류의 라틴어시를 아주 훌륭하게 짓는 법을 배웠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그의 천성이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거나 그에게 맞게 어떤 지식을 적용해 본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가 시에 맞춰진 것이지. 시가 그에게 맞춰진 게 아니었다. 만약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시를 계속 지어야 했을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는 한 교육을 확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그 시들이 아주 아름답고 교양을 쌓기에 충분하며 인생에서 오래 기억될 만한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나는 리처드가 누군가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연구해 주었더라면 훨씬 이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시를 너무 많이 연구한 대신에 물론 나는 그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지금도 고대 로마나 그리스의 젊은 신사들이 그렇게 많은 시를 지었는지 혹은 어느 나라 젊은 신사들이 그렇게 했는지조차 모른다. 나는 내가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리처드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교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해. 그게 전부야. 켄지 씨 같은 길은 생각해 본 적 없니? 자른다 씨가 물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리처드가 대답했다. 저는 배 타는 걸 좋아해요. 사무 견습생들 중에도 물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많죠. 아주 훌륭한 직업입니다. 외과의사 말인가? 자른다 씨가 제안했다. 그거예요. 선생님, 리처드가 외쳤다. 아마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을 거다. 그거예요. 선생님, 리처드는 최고의 열정을 담아 다시 말했다. 드디어 찾았어요. MHCS 의사 자격증. 비웃음을 당해도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크게 웃어 넘기면서도 자신이 직업을 정했다고 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운명이 분명해진다고 느꼈다. 치유의 기술만큼 자기에게 맞는 기술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른 게 자신에게 맞는 게 뭔지 찾아볼 기회가 거의 없었고 스스로 발견하도록 인도받지도 못했기에 그저 새로운 생각에 이끌려서 고민하는 수고를 덜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의심했다. 그리고 라틴어 시가 자주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리처드만 그런 특이한 경우인지 궁금해졌다. 자른다 씨는 여러 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했었다. 그 후로 리처드는 다소 진지해졌지만 항상 아다와 나에게는 괜찮다고 말하고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맹세코, 보이손 씨가 주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외쳤다. 물론 그가 하는 일에 약한 면이란 없었다. 정신과 용기를 가진 젊은 신사가 그 고귀한 직업에 몸을 바친다니 기쁘기 그지없소. 그 정신이 많을수록 인류에겐 더 좋고 그 고귀한 기술을 천박하게 망치는 탐욕스러운 관리자들과 비열한 사기꾼들에겐 더 나쁜 일이요. 맹세코. 선박대의 외과 의사 대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게 된다면 나는 해군성 위원 전원의 양다리 두 다리 모두를 복합 골절시키고 자격 있는 어떤 의사도 그걸 치료하는 걸 범죄로 만들었을 걸세. 만약 그 제도가 48시간 안에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말이오. 한 주 정도는 안 되겠소. 자른다 씨가 물었다. 안 돼요. 보이손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됨세. 48시간이요. 기업, 자치구, 교구위원회. 그리고 그따위 우둔한 인간들이 모여 그딴 헛소리를 주고받는 자리에 대해선 말이오. 그들은 태양 앞에서 쓰이는 언어를 더럽히는 형편없는 영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짧은 남은 인생을 수은 광산에서 일해야 마땅하오. 그리고 그놈들은 지식 추구에 열정을 쏟는 신사들의 헌신을 평생의 노고와 비싼 교육의 대가를 기껏해야 사무원의 월급 수준의 쥐꼬리만 한 보수로 보답하는 족속들이오. 나는 그들 모두의 목을 비틀어 매과 의사 협회홀에 그들의 두개골을 전시하게 하고 젊은 의사들이 실제 측정을 통해 머리가 얼마나 두꺼워질 수 있는지 초기에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그는 이 격렬한 선언을 마치고 우리를 둘러보며 아주 기분 좋은 미소를 짓다가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계속 웃음을 터뜨려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의 열기에 눌려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리처드가 여러 차례 심사숙고하라는 광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확고하다고 그리고 아다와 나에게도 변함없이 괜찮다고 확신을 주자 캥지 씨를 상담에 끌어들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캥지 씨가 저녁 식사에 내려와 의자에 기대앉아 안경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붉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렸을 때 그가 하던 행동과 똑같았다. 아, 캥지 씨가 말했다. 네, 아주 좋은 직업이요. 자른다 씨, 아주 좋은 직업이요. 공부와 준비 과정은 부지런히 수행되어야 하겠지요. 나의 후견인이 이처들을 힐끗 보며 덧붙였다. 아, 물론이요. 캥지 씨가 말했다. 부지런히 해야 하오. 하지만 그런 점은 자른다 씨, 자른다 씨가 말하길 가치 있는 모든 일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 점이니 다른 선택이 특별히 그걸 피할 것 같지는 않소. 정말로 그렇소. 캥지 씨가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러니까 그의 젊은 시절이 고전적인 음영 속에서 보내졌다고 할 수 있는 리처드 카스톤 씨는 시인이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도 한다면 그 언어로 운율을 다루는 습관을 비록 원리나 실천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뛰어들 실용적인 분야에 잘 적용할 것이오. 걱정 마세요. 리처드는 늘 그렇듯 가볍게 대답했다.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좋소. 자른다 씨. 캥지 씨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리처드 씨가 열심히 하겠다고 장담하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원하는 바를 가장 잘 이룰 방법을 찾는 것뿐이요. 지금으로서는 리처드를 명성 있는 전문가 밑에 두는 문제에 관해 혹시 염두에 둔 사람이 있어. 아직 없을 거요. 릭, 내 후견인이 말했다.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리처드가 말했다. 그렇지. 캥지 씨가 다시 말했다. 그럼 직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이 있어. 아니요, 없어요. 리처드가 답했다. 그렇지. 캥지 씨가 또 말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리처드가 말했다. 즉,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물론 그건 매우 필요하지요. 캥지 씨가 대답했다. 이건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자른다 씨, 먼저 적절한 멘토를 찾아야 하고요. 우리가 원하고 말하자면 수습비를 낼 능력이 있음을 알리면 선택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게 오히려 어려울 정도입니다. 둘째로, 우리 나이와 법원의 후견 아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곧 리처드 씨가 평소처럼 신나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캥지 씨가 약간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사촌 중 한 명이 의사입니다. 리처드 씨가 마음에 든다면 그가 이 제안에 응할지도 모르지요.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곳이 경치가 트인 곳이라 캥지 씨가 그의 사촌을 만나기로 정해졌다. 그리고 이전에 자른다 씨가 몇 주간 런던에 가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으니 다음 날 우리는 곧장 방문을 하여 리처드의 일을 겸하기로 했다. 보이스존 씨가 일주일 만에 우리 곁을 떠나자 우리는 옥스퍼드 스트리트 근처의 가구점 위에 있는 쾌적한 숙소에 머물렀다. 런던은 우리에게 큰 놀라움이었고 우리는 몇 시간이고 밖에 나가서 끝없이 펼쳐진 볼거리들을 구경했다. 우리는 주요 극장들을 돌며 좋은 공연들은 빠짐없이 관람했다. 이 점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극장에서 다시금 구피 씨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아다와 함께 박스석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리처드는 아다의 의자 뒤편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아래쪽 객석을 내려다보니 머리카락을 바짝 눌러붙인 구피 씨가 비참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공연 내내 그는 배우들에게는 거의 눈길을 주지 않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며 깊은 비통함과 절망감을 철저히 연출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날 밤은 정말 기분이 망가졌다. 너무 당황스럽고 또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말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연극을 보러 갈 때마다 꼭 구피 씨가 밑바닥 좌석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됐다. 늘 머리는 바짝 눌러붙이고 셔츠 깃은 내려져 있었으며 어딘가 힘없고 처진 모습이었다. 만약 내가 들어왔을 때 구피 씨가 없으면 오늘은 다행이다 하고 잠시 극장 분위기에 몰입하려 했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의 애처로운 시선을 마주치게 됐다. 그리고는 그 눈빛이 온종일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다.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머리라도 좀 손질하고 깃을 올려 세웠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항상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절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나는 연극에서 웃지도 울지도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전혀 안 됐다. 구피 씨를 피해서 객석 뒤쪽으로 가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리처드와 나가 내 옆자리에 있는 걸 기대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앉으면 둘이 그렇게 즐겁게 대화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어디를 봐도 구피 씨의 시선이 나를 쫓고 있었고 그저 은희가 내 때문에 얼마나 큰 비용을 들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가끔은 이 상황을 자른다 씨에게 말해야 하나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면 구피 씨가 지금 있는 자리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고 내가 그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저했다. 가끔은 리처드에게 털어놓을까도 했지만 그러면 리처드가 구피 씨랑 싸워서 주먹질을 할까봐 걱정됐다. 또 가끔은 구피 씨를 꾸짖거나 고개를 저어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구피 씨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야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피 씨의 집요함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녔다. 우리가 가는 극장마다 나타났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틈에 끼어 있었다. 심지어 우리가 타고 가는 마차 뒤에 올라탄 것도 몇 번 봤다. 집에 돌아오면 바로 맞은편 가로등 근처에서 맴돌았는데 우리가 머문 가구점이 두 거리 모퉁이에 있었고 내 침실 창문이 그 가로등을 바로 바라보고 있어서 밤에 올라갈 때마다 창가에 가는 게 두려웠다. 달빛이 밝은 어느 밤 그가 가로등에 기대어 서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낮에는 구피 씨가 일이 있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로 그가 나를 쫓아다니며 쉴 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런던에 온 본래 목적은 잊지 않았다. 캥지 씨의 사촌인 베이햄 베저라는 분이 채셔에서 성공적인 의료 활동을 하고 있었고 큰 공공기관도 맡고 있었다. 그는 리처드를 기꺼이 자신의 집에 받아들여 공부를 감독해 주기로 했고 리처드도 베저 씨를 꽤 괜찮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데 동의했고 대법관님의 허락도 얻어 모든 게 정리되었다. 리처드와 베이앤 베저 씨 사이의 일이 모두 정리된 날 우리 모두는 베저 씨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베저 부인의 편지에는 그저 가족끼리 조촐한 자리라고 적혀 있었고 그날 집에 있었던 여성은 베저 부인 단 한 분뿐이었다. 그녀는 응접실에서 약간의 그림, 약간의 피아노, 기타, 하프 연주, 노래, 손일, 독서, 시 쓰기, 식물학 등 여러 취미를 조금씩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이는 대략 50대쯤으로 보였고 젊은이처럼 옷을 입었으며 매우 좋은 안색을 지니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 목록에 가볍게 화장했다는 점을 덧붙인다면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베이햄 베저 씨 본인은 창백한 얼굴에 산듯한 인상, 희고 단정한 치아, 밝은 머리칼, 놀란 듯한 눈동자를 가진 신사로 베저 부인보다 몇 살은 젊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무척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참 특이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3번이나 남편을 맞이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자랑스럽게 자른 말투로 자디 씨에게 말했다. 내가 베저 부인에게 3번째 남편이라는 걸 믿기 어려우시겠죠. 정말 그렇군요. 자디 씨가 답했다. 3번째 남편이라고요. 베저 씨가 말했다. 베이햄 베저 부인은 미스 서머슨 2번이나 결혼했던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모두 대단한 분들이죠. 베저 씨는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했다. 베저 부인의 첫 번째 남편은 왕립 해군의 스워서 선장이었는데 아주 뛰어난 장교였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전임자인 딩고 교수는 유럽 전역에 이름이 알려진 학자입니다. 베저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네, 자기. 베저 씨가 그 미소에 대답했다. 자디 씨와 미스 서머슨에게 당신이 2번이나 결혼했으며 2분 다 매우 뛰어난 분들이었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되게 믿기 어려워 하더군요. 제가 겨우 20살이었을 때였어요. 베저 부인이 말했다. 왕립 해군의 스워서 선장이랑 결혼했죠. 지중해에서 그와 함께 있었고 저도 제법 선원이에요. 결혼 12주년 되는 날 딩고 교수와 다시 결혼했답니다. 유럽 전역에 이름이 알려진 분이죠. 베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베이앤 베저 씨와 제가 결혼했을 때도 베저 부인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같은 해 같은 날에 결혼했어요. 그날에 특별한 애착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베저 부인은 3번 결혼했는데 그중 2분은 아주 뛰어난 분들이시고 베저 씨가 정리하며 말했다. 모두 3월 21일 오전 11시에 결혼하셨군요. 우리 모두 감탄을 표했다. 베저 씨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자른스 씨가 말하며 제가 정중히 말씀드리자면 3분 모두 뛰어난 분들이셨다고 고쳐 말할 텐데요.
고맙습니다. 자른스 씨. 그게 제가 늘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베저 부인이 덧붙였다. 그리고 자기야. 베이앤 베저 씨가 말했다. 내가 늘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 내가 지금까지 이룬 직업적 명성. 우리 친구 카스톤 씨가 곧 충분히 알게 될 거지만 을 폄하하려는 게 절대 아니야. 하지만 정말로 베저 씨가 우리 모두에게 말하듯 덧붙였다. 나는 스워서 선장이나 딩고 교수 같은 인류 인물들과 내 명성을 같은 선상에 두고 싶을 만큼 어리석거나 약하지 않아. 아마 관심 있겠지. 자른다이스 씨, 베이앤 베저 씨가 다음 응접실로 안내하며 계속 말했다. 이게 바로 스워서 선장의 초상화야. 아프리카 지부에서 병을 앓고 돌아온 후에 찍은 거지. 베저 부인은 너무 노랗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훌륭한 얼굴이지. 정말 훌륭한 얼굴이야. 우리 모두 따라 말했다. 정말 훌륭한 얼굴이군요. 저걸 볼 때마다 느껴. 베저 씨가 말했다. 이런 사람을 직접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선장 스워서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지. 반대편에는 딩고 교수가 있어. 나는 그를 잘 알았고 마지막 병환 때도 돌봐줬지. 정말 생생한 초상화야. 피아노 위에는 페이햄 베저 부인이 스워서 부인 시절의 초상이고 소파 위에는 딩고 부인 시절의 모습이지. 현존하는 베이햄 베저 부인의 원본 초상화는 내가 소유하고 있고 복제본은 없어. 이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주 고상한 연회였고 음식도 훌륭하게 차려졌다. 하지만 베저 씨 머릿속엔 여전히 선장과 교수 얘기가 맴돌고 있었고 아다와 나는 그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으며 그 영향력을 충분히 누렸다. 물 한 잔 하실래요? 서머슨 양, 제가 따를게요. 그 유리잔 말고 제임스 교수님의 잔 좀 가져다 줘요. 아다는 유리 덮개 안에 놓인 인공꽃들을 매우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오래 가다니. 베저 씨가 말했다. 이 꽃들은 지중해에 있을 때 베이햄 베저 부인께서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는 자른다이스 씨에게 클레어 와인 한 잔을 권했다. 그 클레어 말고요. 그는 재빨리 말했다. 실례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특별한 클레어를 내야 하니까요. 제임스, 선장 스워서의 와인 좀. 자른다이스 씨, 이 와인은 선장이 수년 전에 직접 수입한 겁니다. 아주 독특한 맛을 느끼실 거예요. 여보, 당신과 함께 이 와인을 즐기게 되어 기쁘네요. 제임스, 선장 스워서 클레어를 부인께 사랑하는 당신, 건강을 위하여. 저녁 식사 후 우리 여성들은 물러나면서 베저 부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남편도 함께 데리고 거실로 갔다. 베저 부인은 선장 스워서가 결혼하기 전까지의 삶과 공적에 대한 정기적 이야기와 크리플러후가 플리머스 항구에 정박했을 때 그 배 장교들에게 열린 무도회에서 자신과 사랑에 빠졌던 일화까지 아주 자세히 들려주었다. 사랑스러운 옛 크리플러후, 베저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배는 정말 훌륭한 배였어요. 날렵하고 깔끔하며 모두가 말하는 대로 타운토였죠. 스워서 선장이 늘 하던 말이에요. 가끔씩 해군 용어를 쓰는 걸 용서해 주세요. 저도 한때는 꽤 선원이었거든요. 스워서 선장은 저를 위해 그 배를 무척 사랑했어요. 배가 퇴역한 후에도 그는 가끔 내가 그 배에 오래된 잔해를 살 만큼 부자라면 우리가 무도회에서 함께 춤을 추다 쓰러진 그 장소를 표시하려고 선수 가판나무에 글귀를 새기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죠. 그곳에서 그는 제 눈을 향한 포화 속에 쓰러졌다고요. 스워서 선장의 해군식 표현이었답니다. 베저 부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스워서 선장에서 딩고 교수로의 변화는 정말 컸어요. 그녀가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니까요. 하지만 습관과 과학,
특히 과학 덕분에 점차 익숙해졌어요. 교수님의 식물학 탐험의 유일한 동행자로 다니다 보니 배 위에 있었던 기억도 거의 잊고 꽤 박식해졌답니다. 재미있는 건 교수님은 스워서 선장과 완전히 반대였고 배저 씨는 둘 중 누구와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스워서 선장과 딩고 교수의 죽음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 다 병이 심각했나 보다. 이야기 도중 배저 부인은 자신이 미친 듯이 사랑했던 사람은 단 한 번뿐이며 그 대상은 바로 스워서 선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렸다. 그 열정적인 사랑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신선한 감정이었다고 했다. 교수님은 서서히 매우 괴롭게 죽어가고 있었고 패저 부인은 그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흉내내며 로라가 어디 있나? 로라가 내 토스트랑 물을 좀 가져다 주게 라고 말하는 척했는데 그때 마침 신사들이 들어와 교수님을 무덤으로 데려왔다. 그날 저녁 그리고 며칠 전부터도 나는 에이다와 리처드가 평소보다 더욱 서로의 곁에 붙어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 곧 떨어질 예정이니 더욱 그렇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돌아와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에이다도 따라올 때 그녀가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걸 보고 놀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내 품에 안기며 얼굴을 숨긴 채 말을 꺼낼 줄은 몰랐다. 사랑하는 에스더. 에이다가 속삭였다. 내가 큰 비밀을 말해줄게. 커다란 비밀이라니. 예쁜 아이구나. 뭐야, 에이다. 아, 에스더. 절대 맞추지 못할 거야. 내가 한번 맞춰볼까? 내가 말했다.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에이다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럼 누굴까? 한번 생각해볼게. 내가 척척 말하며 생각하는 척했다. 그건 에이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건 내 사촌 리처드에 관한 거야. 정말이구나. 내가 그녀의 빛나는 머리카락에 키스하며 말했다. 그럼 리처드에 관해 무슨 일이야? 아, 예스더. 절대 상상도 못할 거야. 에이다가 내게 꼭 붙어서 얼굴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녀가 슬픔에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희망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직 도와주지 않았다. 그가 말하기로리 둘 다 너무 어리긴 하지만 그녀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대, 에스더. 그래, 내가 말했다. 그런 얘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귀염둥이야. 내가 몇 주 전에도 너한테 그걸 말해줄 수 있었어. 기뻐서 얼굴이 붉어진 에이다가 놀란 표정으로 내 목을 감싸 안고 웃고 울고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다. 그럼 내 사랑아, 내가 말했다. 넌 나를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 거야. 내 사촌 리처드는 아주 오래전부턴 너를 사랑해왔단다. 그런데 넌 한마디도 안 했잖아. 에이다가 나를 키스하며 말했다. 아니야, 내 사랑. 내가 말했다. 네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어. 하지만 이제 내가 말했으니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겠지. 아이다가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정한 감시자라도 나를 설득했을 법한 말투였다. 나는 아직 그런 무정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망설임 없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럼 이제 내가 말했다. 나는 그 최악의 소식도 알게 됐구나. 아니야. 그게 최악은 아니야. 에스더. 아이다가 나를 더 꼭 끌어안으며 다시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래, 내가 말했다. 그것도 최악이 아니라고. 응, 그것조차 아니야. 아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설만 애가 농담 삼아 말을 꺼내려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이다는 눈물을 닦으며 얼굴을 들었고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네, 정말 사랑해요. 알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거. 그리고는 흐느끼며 덧붙였다. 진심으로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에스더. 나는 웃으며 나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마치 다른 일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았다.
한동안은 내가 혼자 말을 다 해야 했지만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었다. 곧 아이다는 조용해지고 행복해졌다. 내 사촌 조는 알고 있을까? 다름없는 듀든 아줌마. 아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내 사촌 존이 눈이 멀지 않았다면? 네, 애야. 내가 대답했다. 내 생각엔 사촌 존도 우리만큼 잘 알고 있을 거야. 리처드가 떠나기 전에 꼭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도와 조언도 해주고 그에게도 전해줬으면 해요. 리처드가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듀든 아줌마. 아, 리처드가 밖에 있구나. 내 사랑. 내가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아이다가 수줍은 듯 답했다. 그 수줍음조차도 이미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을 흔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가 거기 있었다. 둘은 내 양옆에 의자를 가져다 주었고 나를 가운데에 앉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나에게로 마음이 쏠린 것처럼 보였다. 너무도 솔직하고 믿음직스러워서 그랬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거친 방식으로 한동안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그들을 멈추지 않았다. 나 역시 그 시간을 너무 즐겼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리는 자연스레 그들이 아직 너무 어리다는 점과 이른 사랑이 결실을 맺기까지 여러 해가 흘러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되고 오래가며 서로를 위해 끈기와 용기, 충실함으로 서로의 의무를 다하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리처드는 아이다를 위해 뼈가 부러지도록 일할 거야 라고 했고, 아이다는 리처드를 위해 뼈가 부러지도록 일할 거예요 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온갖 다정하고 현명한 별명을 붙여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밤에 반을 조언하며 이야기하며 보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약속했다. 내일 사촌 존에게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겠다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나는 우리 집에서 마치 작은 응접실 같은 방에서 후견니님을 찾아가서 비밀을 맡았다고 전했다. 자, 작은 아가씨. 그가 책을 덮으며 말했다. 내가 그 비밀을 맡기로 했다면 해가 될 건 없겠구나. 그러길 바랍니다. 후견이님. 내가 말했다. 비밀은 아니에요. 어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 그게 뭐지, 에스더. 후견이님. 내가 말했다. 우리가 처음 블리크 하우스에 내려왔을 때 행복했던 밤 기억하시죠? 아이다가 어두운 방에서 노래 부르던 그때 말이에요. 나는 그때 그가 나를 쳐다보던 표정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싶었다. 내 생각에 그도 기억하는 듯했다. 그게 내가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럼 내 사랑아, 서두르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말했다. 아이다와 리처드가 서로 사랑에 빠졌고 서로에게 그 마음을 고백했거든요. 벌써 후견인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견인님, 저는 그럴 줄 좀 예상했어요. 그랬단 말이냐. 그가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미소는 매력적이면서도 다정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오자 그는 아이다를 부성의 어린 팔로 감싸 안고 리처드에게는 밝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릭, 내 신뢰를 얻어서 기쁘구나. 앞으로도 그 신뢰를 지키고 싶다. 우린 내 사람이 맺은 이 관계는 내 삶을 환하게 비추고 새로운 관심과 기쁨으로 채워주었다. 나는 먼 미래에 너와 예쁜 사촌 아이다가 부끄러워 말하라. 아이다야, 내 사랑아,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아주 먼 이야기였다. 릭, 아주 먼 이야기였다. 우리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후견인님, 리처드가 대답했다. 그래,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그건 이성적인 태도야. 자,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잘 들어보거라. 나는 너희가 아직 스스로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어. 수많은 일들이 너희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지금 들고 있는 이 꽃목걸이가 쉽게 끊어질 수도, 혹은 납으로 된 사슬처럼 무거워질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그런 말 하지 않겠다. 그런 지혜는 만약 온다면 곧 찾아올 거니까 나는 몇 년 후에도 너희 마음이 오늘과 같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할게. 만약 내가 변한다면 만약 내가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가 어릴 적보다 더 평범한 사촌임을 깨닫게 된다면 내 남자다움에 기대질 리 그래도 부끄러워 말고 나에게 털어놓으렴. 그 안에 이상하거나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너희의 친구이자 먼 친척일 뿐이고 너희를 억압할 힘 따위는 없어.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면 너희의 신뢰를 계속 받고 싶구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선생님, 리처드가 대답했다. 아이다를 대신해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우리 둘 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신 걸 압니다. 그 힘은 존경과 감사, 그리고 애정에 뿌리내려 알마다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촌 존, 아이다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아버지의 자리는 이제 절대 비어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바쳤던 모든 사랑과 의무는 이제 선생님께로 옮겨졌답니다. 자, 가자.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이제 우리 가정 위에 눈을 들어 멀리 희망을 품고 바라보자. 릭,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세상에 들어설 때 세상도 아만에게 그에 걸맞게 응답할 것이다. 오직 섭리와 내 자신의 노력만을 믿어라. 둘을 대어놓지 말고 이교도 마차꾼처럼 하지 말아라. 사랑의 변함없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종류의 노력이 변함없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능력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 만약 크고 작은 진정한 성공이란 행운을 때때로 움켜쥐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그릇된 생각을 여기 두고 가거나 아니면 사촌 아이다를 여기 두고 가거라. 그 생각은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리처드가 웃으며 대답했다. 방금 여기 가져왔을지도 모르지만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희망 가득한 먼 곳에 있는 사촌 아이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좋아.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거라면 왜 그녀를 쫓겠느냐. 사랑한다고 해도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리처드가 자부심 있게 말했다. 잘 말했다. 자른다이스 씨가 외쳤다. 참 잘했다. 그녀는 여기, 내 집에 있다. 릭, 그녀를 내 활동하는 삶 속에서 사랑하되, 네가 돌아올 때 그녀가 있는 집에서도 사랑하거라. 그래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잘못될 거다. 설교는 여기까지다. 너와 아이다는 산책이나 하는 게 좋겠다. 아이다가 다정히 그를 안았고 리처드는 자른다이스 씨와 힘차게 악수했다. 그리고 두 사촌은 나를 기다리겠다며 곧장 방을 나섰다. 문이 열려 있었고 우리는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따라갔다. 그들은 밝은 햇살이 비추는 방을 지나쳐 끝에 있는 문을 통과해 나갔다. 리차드는 머리를 숙인 채 그녀의 팔을 감고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귀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은 밝고 희망과 약간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햇살 속에서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며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 펼쳐질 미래가 모두 밝고 환하게 빛날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방을 떠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자 잠시 후 방 안은 어두워졌다. 햇살이 구름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내가 맞았지, 에스더.
리차드가 가고 난 뒤 내 보호자님이 물으셨다. 그분이 나에게 맞는지 묻다니 정말 착하고 지혜로운 분이시다. 리차드는 이 일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거야. 그가 원하는 그 안에 좋은 점이 담긴 어떤 것이겠지. 제나디스 씨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아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그녀에겐 언제나 친구이자 상담자가 가까이 있으니. 그리고 그는 내 머리 위에 사랑스럽게 손을 얹었다. 나는 그것에 조금 감동을 받았지만 이를 숨기려고 애썼다. 그렇지.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 작은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만 다 소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돌봄? 보호자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누군가는 에스더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을 알게 될지도 몰라. 우리 작은 여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 거라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을 덧붙이지 않았는데 가족 만찬에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그건 여자분이 아니었다. 남자였다. 그는 피부가 어두운 색을 가진 젊은 외과 의사였다. 그는 다소 내성적이었지만 나는 그가 꽤 신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아다가 나에게 그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To be continued.